네, 안녕하세요. 국반중 그리고 영일중학교 친구들을 위한 내신 대비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리 내신 대비 자습서에 있는 3단원을 문제풀이하고 설명할 거예요. 친구들 3단원 펼쳐서 선생님 영상이랑 같이 따라오면서 필기하고 그리고 첫 주 수업 등원할 수 있도록 합시다. 넘겨서 138페이지부터 볼게요. 설명하는 글은 어떤 대상에 대한 개념이나 지식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념을 정의하거나 예시를 들거나 비교와 대조 등 같은 설명법을 사용하여 작성한 글을 설명하는 글이라고 합니다. 설명하는 글의 가장 최대 목적은 정보 전달이에요. 설명하는 글 옆에다가 적어둡시다. 자, 그러면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라고 하면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거나 혹은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이 아니라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설명 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객관적인 성격을 띠면서 설명하는 글이겠죠. 정보 전달하는 글이다. 설명하는 글의 설명문의 성격을 염두에 두고 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글 읽기입니다. 설명하는 글에 사용된 설명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설명 방법의 대상의 개념이나 특성을 드러내기에 적합한지 판단하며 읽습니다.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글 읽기의 효과입니다.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글을 읽으면 글의 전개 방식이나 구조,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우리 이따가 지문을 같이 읽어보면서 어떤 설명 방법이 쓰였는지도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 좀 볼까요? 어떤 대상에 대한 개념이나 예시 등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쓴 글을 설명하는 글이라고 한다. 개념이나 지식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자, 글에 어떤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는지 파악하면서 읽어야 하고요.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성과 어울리는 설명 방법을 사용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사용된 설명 방법이 설명하고자 하는 개념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며 읽고요. 하나의 글에 얼마나 많은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3번이에요. 자,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글을 읽을 때의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글의 전개 방식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건 맞고요. 사용된 설명 방법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주장의 신뢰도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설명 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판단하며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이 정답인데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주장이라는 말에서부터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설명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객관적인 글인데 주장의 신뢰도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건 설명문에서 설명 방법을 파악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말이죠. 옆으로 넘겨서 설명 방법의 종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외워야 하는데 학교마다 설명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은 학교에서 설명해 주시는 대로 공부하고 와서 영상이랑 견주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의입니다. 정의라고 하면 대상의 뜻을 밝혀서 풀이하는 방법이에요. 네, 뜻을 밝혀에다가 윗줄을 치시고 뜻을 밝힌다고 하는 건 대상의 개념 혹은 대상이 지니고 있는 뜻의 범위 등을 나타내는 표현을 모두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를 보면 표준어라는 설명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어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서울말이라고 표준어의 정의를 개념을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예시입니다. 예시는 대상과 연관된 구체적이고 친근한 예를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즉 사례를 나열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를 감싸주고 있는 자연이 쓰레기들을 다 흡수해 주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먹다 남긴 음식 쓰레기 등은 퇴비로 이용되어 자연으로 되돌아갔다처럼 이 예시에서는 자연이 쓰레기들을 흡수해줬던 사례에 대해 밝혔어요. 이런 거 예시라고 하는 거죠. 다음은 비교와 대조입니다. 비교와 대조는 성격이 비슷한데요. 비교와 대조는 공통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을 견주었을 때 서로 간의 공통점을 밝히면 비교고요. 서로 간의 차이점을 밝히면 대조입니다. 예시 읽어볼게요. 전설과 민담은 설명 대상 전설이랑 민담입니다. 모두 예로부터 민간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이다. 공통점 밝혔죠? 전설과 민담의 공통점을 밝혀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교라 그랬고요. 전설은 특정한 증거물이 있어야 하고 민담은 증거물이 필요하지 않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전설과 민담의 차이점에 대해서 밝혔어요. 이럴 경우에는 대조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비교와 대조 잊지 마시고 다음 분류와 구분 보겠습니다. 분류와 구분을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하는 학교도 있고 따로따로 분류해서 설명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일단 분류부터 볼게요.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경우를 분류라고 합니다. 구분해서 적을게요. 나누는 경우를 분류라고 한다. 그러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종류별로 묶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구분이라고 하겠죠?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지금 반대로 했네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것을 구분이라고 하고요. 네네. 나누는 것을 구분이라고 하고 묶는 것을 분류라고 합니다. 순서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어서 잠시 헷갈렸습니다. 묶는 것을 분류라고 합니다. 악기는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줄을 켜거나 타서 소리 내는 악기, 입으로 불어서 공기를 진동시켜서 소리를 내는 악기,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로 나눌 수 있다. 즉, 악기라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기준, 소리를 내는 방법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줄을 켜거나 타서 소리 내는 악기를 뭐라고 합니까? 현악기라고 그러죠. 입으로 불어서 공기를 진동시켜서 소리 내는 악기를 이제 관악기라고 부르고 두드려서 소리 내는 악기를 타악기라고 하거든요. 연주 방법에 따라서 악기를 나눈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구분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분류의 사례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비올라, 바이올린, 첼로는 모두 현악기이고 플룻, 홀은 트럼펫은 관악기이다. 물론 목관악기랑 금관악기로 한 번 더 나뉘지만 자, 지금 보면 설명 대상 비올라, 바이올린, 첼로를 현악기로 묶고 플룻, 홀은, 트럼펫을 관악기로 묶었죠. 이렇게 종류별로 묶는 방법을 분류라고 합니다. 다음은 인과 보겠습니다. 인과는 쉽게 생각하면 원인과 결과입니다. 대상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원인-결과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뭐 때문이다, 뭐뭐로 인해서 이런 말을 주의해서 봐야 돼요. 인구의 증가와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그쵸?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되고 환경은 점점 더 오염되고 있다. 인구의 증가와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즉 대상의 어떤 현상의 원인을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라는 결과를 제시했어요. 이 순서가 바뀔 때도 있습니다. 유의하셔서 보시고 이런 거 인과라고 한다.
자, 분석 보겠습니다. 분석이랑 구분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구분은 어떤 대상을 기준에 따라서 개념으로서 나눈 경우가 구분이에요. 악기를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로 구분해서 개념 짓는 것을 구분이라 그러고, 나눠서 개념 짓는 것을 구분이라 그러고, 분석은 대상을 구성 성분으로 쪼개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구성하는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을 분석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시계라고 하는 설명 대상을 초침, 분침, 시침, 숫자판, 태엽 등으로 쪼개서 설명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쪼개는 예시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설명 방법 모두 외우셔야 한다는 거. 설명 방법 더 알아보기 인용 열거 과정은 하는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인용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기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써서 설명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따옴표를 써서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따옴표를 쓰지 않고 뭐뭐 하고 뭐뭐라고 무슨 고만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열거는 병렬적으로 어떤 예시나 사실을 늘어놓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설명 방법 예시랑 같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정은 어떤 일의 절차와 순서를 시간이나 공간 순서로 밝혀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선생님께서 학교 시험에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표시를 해두시고 넘어가십시오. 설명 방법과 그에 따른 예시가 옳은 것에 공표, 틀린 것에 X표를 칠해요. 자, 국어는 우리나라의 언어를 이르는 말이다. 국어라고 하는 설명 대상의 개념을 밝혔죠. 그러니까 정의가 맞아요. 예시. 예전에는 우리를 감싸주고 있는 자연이 쓰레기들을 다 흡수해 주었다. 자, 이게 예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를 감싸주고 있는 자연이 쓰레기들을 다 흡수해 준 사례를 들어야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시가 안 나왔어요. 전설은 특정한 증거물이 있어야 하고 민담은 증거물이 필요하지 않다. 전설과 민담을 견주어서 차이점을 언급했으니까 대조가 맞고요. 시계는 초침, 분침, 시침, 숫자판, 태엽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시계라고 하는 대상의 구성 요소로 쪼개서 설명하고 있으니 분석이 맞습니다.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서 공통점을 밝히는 방법이 비교였고요. 대상을 기준에 따라 나누거나 묶는 설명 방법을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묶는 설명 방법을 분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지금 분류와 구분을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하고 있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 기준에 따라 나눈다라고 하면 분류가 아니라 구분인 거예요. 제 수업에서는 이거 다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설명할 겁니다. 그럼 넘겨서 우리 본문 읽을게요. 그림에서 들려오는 소리. 설명문인데요. 이 설명문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을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설명문의 처음입니다. 설명문의 처음에서는 필기합시다. 독자의 관심을 끌고 설명 대상을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읽어볼까요? 공백한 하늘에 걸려있는 촌락의 시계가 여윈 손길을 저어 10시를 가리키면 날카로운 고탑같이 언덕 위에 솟아있는 퇴색한 성교당의 지붕 위에선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자, 지금 시의 첫 시작이 뭐였어요? 말을 잘못했네. 설명문의 첫 시작을 시로 하고 있죠. 시를 이용해서 독자의 관심을 끄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왜 들었냐면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이 글의 설명 대상은 공감각이거든요. 이 시에는 공감각의 예시가 등장해 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공감각이라고 하는 설명 대상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이 시로 관심을 끈 겁니다. 일단 푸른이라고 하는 거는 청각이고 푸른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이고 종소리라고 하는 것은 청각이잖아요.
시각, 청각. 근데 종소리이긴 종소리인데 푸른색 종소리야. 귀로 들리는 것 같은데 앞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했어요. 이런 표현을 청각의 시각화라고 하고 공감각적인 표현이라고 했었죠. 우리 문학 시간에 많이 배워서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김광균의 시 외인촌에 나오는 마지막 구절이에요. 크게 낭독해보세요. 시인은 귀로 듣는 종소리를 눈으로 보는 분수에 비유했네요. 종소리에서 색깔까지도 보는군요. 시인처럼 소리를 들으면 모양이나 색깔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공감각자들이죠. 공감각이란 어떤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공감각이라고 하는 뭘 제시했어요? 설명 대상을 제시했어요. 그쵸? 설명 대상이 공감각이구나. 그리고 공감각이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 대상에 어떤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각의 정의, 의미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개념을 들어서 설명했어요. 이런 설명 방법을 정의라고 나와 있죠. 근데 우리는 한 번 더 적어서 눈에 띄게 표시해 주겠습니다. 처음 부분에서는 공감각의 뜻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일으키는 것을 공감각이라고 하고요. 활동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공감각이 나타난 시의 구절로 적절한 것은 어디였죠?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여기였어요. 글의 처음에 시를 제시한 까닭은 아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독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기 위함입니다. 근데 간혹 친구들 중에 독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처음 부분에서 꼭 끌어야 할 필요가 있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독자들은 어떠한 글이든 본인이 선택적으로 읽을 수 있고 선택적으로 읽기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독자가 그 글을 읽도록 하려면 처음 부분에서 독자의 관심을 붙잡아 둘 만한 멘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 부분에서는 독자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는 문장들이 종종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글 같은 경우에는 김광균의 외인촌이라는 시를 인용해서 독자들의 관심을 끄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넘겨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중간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설명문에서 중간이라고 함은 설명 대상을 자세히 설명하겠죠. 왜? 설명하는 글이니까요. 영국의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 풍덩을 감상하면 공감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풍덩이라고 하는 그림은 공감각이 드러난 예시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설명 방법, 예시가 있다고 봐야겠죠. 호크니는 수영장에서 다이빙할 때 들리는 풍덩 소리를 그림에 표현했거든요. 풍덩이라는 소리를 그림에다가 표현했대. 청각적인 요소를 시각화했다라는 뜻이에요. 공감각이죠. 귀로 듣는 풍덩 소리를 어떻게 눈으로 보게 했을까요? 색채와 기법, 구도 등 여러 요소로 조화를 이루어 그것을 가능하게 했죠. 먼저 색채를 살펴볼까요? 수영장의 파란색 물과 다이빙 보드의 노란색이 무척 선명하게 보이는군요. 유화 물감 대신 아크릴 물감을 사용했기 때문이지요. 자, 수영장의 파란색 물과 다이빙 보드의 노란색이 무척 선명하게 보이는군요. 이건 결과예요. 근데 왜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는가 했더니 유화 물감 대신 아크릴 물감을 사용했기 때문이래요. 원인이네요. 그러면 이 글에서 지금 우리가 괄호친 이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명 방법 뭐예요? 원인과 결과, 인과예요. 구분할 수 있겠죠? 이 원인이랑 결과는 지워두겠습니다. 아크릴 물감은 유화 물감보다 빨리 마르고 색채도 더 선명하고 강렬합니다. 이 부분에도 괄호 쳐볼게요. 아크릴 물감과 유화 물감을 견주어서 차이점을 얘기했어요. 아크릴 물감이 유화 물감보다 빨리 마르고 색채도 더 선명하다고 언급을 했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대상을 견주어서 대조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음은 기법입니다. 물보라가 일어나는 부분만 붓으로 흰색을 거칠게 칠하고 다른 부분은 롤러를 사용해 파란색으로 매끈하게 칠했네요. 선명한 아크릴 물감, 그 거칠고 매끈한 붓질의 대비가 다이빙할 때의 풍덩 소리와 물보라를 강조하고 있어요. 끝으로 구도인데요. 캘리포니아의 집, 수영장의 수평선, 다이빙보드의 대각선이 야자수 줄기의 수직선과 대비를 이루네요. 거실 유리창에는 맞은편 건물이 비치고요. 한낮의 눈부신 햇살과 무더위, 정적을 나타낸 것이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이 기억 부분 있잖아요. 보세요. 그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이 기억 부분이었는데요. 이 그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지금 보면 알겠지만 색채와 기법과 그리고 구도로 나누어서 설명했어요. 제가 아까 나누어서 설명하는 방법을 뭐라 그랬었죠? 만약에 지금 제가 한 질문에서 대답을 구분으로 했으면 잘못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어떤 대상을 색채, 기법, 구도처럼 구성 요소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을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 기억 부분 전체가 분석의 설명 방법을 쓰고 있어요. 분석이 뭐라고요? 나누어서 설명하는 방식이라고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분석과 구분은 자꾸 헷갈릴 테니까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 다이빙하는 사람을 그리지 않았을까요? 만일 물에 뛰어드는 사람을 그렸다면 그 멋진 모습에 눈길을 빼앗기면서 풍덩 소리를 듣는데 방해를 받았겠죠. 즉, 풍덩 소리에만 모든 감각이 집중되도록 사람을 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이빙하는 사람을 그리지 않은 원인,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설명했어요.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설명 방법 쓰였을까요? 네, 인과의 설명 방법 쓰였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호크니는 우리가 상상의 귀로 풍덩 소리를 듣기 바란 것입니다. 상상력은 공감각을 자극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거든요. 중간 1에서는 공감각이 나타난 그림의 예시로서 데이비드 호크니의 풍덩을 들었습니다. 이 청각이라는 풍덩 소리가 선명한 색채와 거칠고 매끈한 붓질의 대비, 한낮의 눈부신 햇살과 무더위, 그리고 정적을 나타내는 구도를 통해서 청각적 심상을 불러일으키는 공감각적 작동을 보여주는 글이었어요. 자, 그러면 활동 응용 문제, 글쓴이가 기억에서 주로 사용한 설명 방법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분석했는데요. 인과도 있고 대조도 있고 그렇지만 기억 자체가 그림을 색채 기법 구도로 나누어서 쪼개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답은 분석 2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풍덩에서 소리를 시각화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색채, 기법, 구도, 기억에서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소의 조화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근데 물에 뛰어드는 사람은 없다라고 제가 앞에서 읽었어요. 왜 물에 뛰어드는 사람을 그리지 않았다고요? 멋지게 다이빙하는 모습에 시선을 뺏기지 말고 귀로 그 풍덩 소리만 듣기를 바라서 물에 뛰어드는 사람을 그리지 않았다고 본문에서 언급했습니다. 한국화가 김호득은 아에서 소리가 들리는 그림을 뛰어넘어 소리와 글자, 그림이 하나가 되는 공감각적인 작품을 창조했군요. 자, 공감각이 드러난 예시 작품으로 아라는 작품을 갖고 왔어요. 마찬가지로 이 아라는 작품도 설명하는 공감각이라는 대상의 예시가 되겠죠. 아라는 그림은 한글 아자이면서도 소리거든요. 그런데 왜 아자를 거꾸로 썼을까요? 자, 이제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이렇게 질문 형식이 나왔을 때 준비를 할 거예요. 먼저 화가는 왼손잡이에요. 다음은 아를 바로 쓰면 글자로 읽히지만 거꾸로 쓰면 그림이 됩니다. 처럼 아자를 거꾸로 쓴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이런 거 인과라 그랬죠. 자, 이 사람이 아라고 하는 글자를 왜 거꾸로 썼나 했더니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화가가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왼손으로 쓰다 보니까 거꾸로 썼을 거야. 두 번째는
아를 우리가 읽고 쓰는 대로 바르게 쓰면 글자로서 다가오지만 거꾸로 써놓으면 그 문자의 형상 그대로가 먼저 인식되기 때문에 그림이 된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거꾸로 쓴 아는 더는 글자가 아니라 선이나 모양, 먹의 짙고 엷음 등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그림인 것이죠. 아자를 고른 데에도 이유가 있어요. 자, 이유가 있어요. 인과겠죠? 한 글자는 형태로 보이기 쉽지만 두 글자부터는 단어의 의미가 먼저 떠오르니까 상상력이 갇히게 되지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문자를 적었을 때 그 문자는 그냥 모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의미를 지시하고 있죠. 근데 그러한 당연하게 지시하는 것, 그러한 사고에서 벗어나려면 한 글자일 때가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한 글자만 적어 놓으면 문자의 모양 그대로 그림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두 글자 이상부터는 문자가 지시하는 내용에 집중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상력이 갇히게 된대요. 게다가 아자는 글자 자체도 아름다운 데다가 강렬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감탄할 때도 아, 탄식할 때도 아 하고 소리를 내잖아요. 자, 여기까지가 인과의 설명 방법을 써서 화가가 아라는 글자를 고른 이유에 대해 설명했네요. 아 소리를 눈에 보이게 한 비결이 궁금하다고요? 이응을 자세히 보세요. 허공에 떠 있는 데다 먹물이 짙거나 엷은 부분도 보이네요. 이 그림 보이시죠? 아를 발음할 때 성대에 울림이 생기는데 그 떨림 형상을 이응 속에 표현한 것이에요. 제가 전교 수업 시간에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모음은 성대가 진동하는 유성음이에요. 그래서 아 하고 소리를 내보면 목젖에 진동이 울립니다. 그 진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화가가 이응에다가 먹의 엷은 부분과 짙은 부분을 써서 진동을 시각화할 때, 근데 생각해봐. 진동은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고 성대로도 만져서도 촉각할 수 있는 감각인데 눈으로 보이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 소리를 눈에 보이게 한 비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아라는 그림에서 이응 부분만 떨어뜨려서 확인해 봤어요. 반면 아는 붓에 속도를 실어서 단숨에 선을 그었네요. 아 소리를 낼 때 그 강력한 느낌, 그 기쁨과 슬픔의 감정을 모음 아에다가 담았어. 어떤 방식으로? 붓질을 한 번에 쭉 뻗는 방식으로. 그러면 지금 이 글을 보니까 디모드의 아라는 그림을 이응이랑 모음 아로 따로 나누어서 설명했어요. 이렇게 어떤 대상을 구성 요소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방식을 분석이라고 했었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아에서 디모드기 아를 거꾸로 쓴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감탄 표현 아니죠. 소리와 그림 분리 아니죠. 의미를 떠오르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죠. 아름답고 강렬한 표현 아니고 글자가 아니라 그림으로서 인식하라고 글자를 뒤집었다 그랬습니다. 6번입니다. 아에서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이응을 나타낸 방법. 정답은 먹물을 짙고 엷게 표현하였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김호득은 한글의 형태를 빌려 그림을 그리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그림은 단순히 문자가 지닌 추상적인 형태에 이끌려 조형성만을 빌려온 그림들과는 다르다. 자, 이거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내 그림은 단순히 문자가 지닌 추상적인 형태라고 하면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는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상미술이라고 하면 추상이 쪼개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추상미술이라면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그릴 수 있는 모든 현존하는 대상들은 쪼개면 선임만 남고 색채만 남고 그렇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을 책상도 보면 추상을 해보면 책상은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혹은 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떠한 곡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 사각형을 한 번 더 추상하면
색깔이랑 선만 남아요. 그러면 추상적인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라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직선과 곡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모득의 그림은 그런 직선과 곡선의 형태에 이끌려서 조형성, 그 작품이 지니고 있는 어떤 형태만을 빌리고 온 그림들과는 다르대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한글이라는 문자에 매혹된 것은 조형성도 있고 그 조형성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도 있고 시간성도 있고 공간성도 있고 그리고 소리까지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문자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우리 아까 앞에서 개념 설명 플러스의 설명 방법 추가로 더 배운 것 중에 다른 사람의 말을 글 속에 끌어들이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인용입니다. 그리고 기모득이 한글로 작품을 창작한 이유, 인과도 될 수 있죠. 그래서 한글 하나로 시가 되고 그림이 되고 음악이 되는 공감각적인 작품을 창조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끝부분입니다. 끝부분에서는 앞에서 중요하게 설명했던 중간 부분을 요약하고 마무리하고 비록 설명하는 글이지만 글쓴이의 제안이 마무리 글로 삽입되었을 수도 있어요. 누구나 어릴 적에는 공감각을 가지고 있지만 자라면서 이런 특별한 능력을 잃어버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이들 말하는 거 보면 공감각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맛이 없는 음식을 먹었을 때 뭔가 생선의 쓴 부분이나 약간 탄 음식을 먹었을 때 간혹 어린이들이 이 음식에서 검은색 맛이 난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누구나 공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를 많이 습득하기 전에는 이렇게 공감각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감각을 되살리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예술작품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감각의 박물학이라는 책을 쓴 다이앤 에커먼은 공감각이 일반인들보다 예술가들에게서 7배나 많이 나타난다고 말했어요. 이 기회에 공감각적인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취미를 가지면 어떨까요? 라고 글쓴이가 가벼운 제안을 하면서 설명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모득이 한글의 형태를 빌려서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객관성이었습니다. 소리와 조형성, 상징성, 시간성 모두 한글의 형태를 빌려서 그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었어요. 글쓴이가 다이앤 에커먼의 말을 끌어들여서 설명한 이유로 적절한 것은 다이앤 에커먼의 말을 빌려왔었죠. 근데 위랑 다른 점이 뭐냐면 공감각을 되살리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감각의 박물학이라는 책을 쓴 다이앤 에커먼은 공감각이 일반인들보다 예술가들에게서 7배나 많이 나타난다고 말했어요 처럼 이 글을 쓴 필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다이앤 에커먼의 말을 빌려왔어요. 위에는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기모득의 인터뷰를 있는 그대로 삽입했죠. 이렇게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넣는 경우는 직접 인용이라고 하고요. 직접 인용에는 반드시 따옴표와 뭐뭐라고 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면 따옴표 없이 다이앤 에커먼의 말을 필자의 입장에서 인용했어요. 이런 인용은 간접 인용이라고 해요. 혹시 모르니까 직접 인용이랑 간접 인용 구분해서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글쓴이가 다이앤 에커먼의 말을 끌어들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 번째, 한글의 우수성 알리기 위해 오답이죠. 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도 아닙니다. 공감각의 개념을 제시하기 위해 끝부분에서 할 말은 아니죠. 한글의 아름다운 형태를 제시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요. 공감각을 되살리는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서 다이앤 에커먼의 말을 간접 인용했습니다. 나머지 활동 응용 문제는 영상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고요. 우리는 뒤로 넘겨서 여기 부분 볼 겁니다. 여기가 아니라 페이지 148페이지를 보면 좀 짧은 설명문이 나와 있어요. 이 안에도 설명 방법이 많이 쓰여서
여러분들 지문으로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독도 주변의 해저는 수심이 얕고 평평한 대륙붕 지형이 발달해 있대요. 이러한 대륙붕 지형은 수심이 얕아 햇빛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광합성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많이 서식할 뿐만 아니라 수심이 얕아 물고기의 산란에도 유리하여 독도 주변에는 황금 어장이 만들어진다.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세요. 독도 주변의 해저에는 수심이 얇고 평평한 대륙붕 지형이 있어 이러한 대륙붕 지형이 수심이 얕아 햇빛이 잘 들어와. 자, 일단 발달해 있다가 원인이 되고요. 수심이 얕아서 햇빛이 잘 들어오는 것은 결과예요. 하고 동시에 뭐뭐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과가 됩니다. 광합성에도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결과죠. 그래서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많이 서식할 뿐만 아니라 물고기 산란에도 유리해서 황금어장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가라는 이 문단 전체가 지금 인과의 설명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뭐뭐 때문에 이렇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가는 인과의 설명 방법을 쓰고 있다. 물론 가라는 글이 인과의 설명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걸 그냥 외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말고 인과라는 설명 방법이 어떤 양상으로 글에서 등장하는지를 익숙하게 자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래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종은 서양 종과는 다르다. 얘들아, 이렇게 시작부터 어떤 대상을 견주고 있으면 비교나 대조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나라의 종과 서양 종을 이야기를 했어요. 서양 종은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자주 보았듯이 종의 위쪽이 높고 아래쪽은 벌어져 있다. 종 속에 쇠막대기로 종의 안쪽을 두드려 친다. 주로 높은 곳에 매달아 놓기 때문에 종소리는 가늘고 높다. 또한 종의 몸통을 주로 황동으로 만들었으므로 대체로 누런색을 띈다. 되게 많은 설명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일단 서양 종을 위와 아래 그리고 종 속에 있는 쇠막대기로 나누어서 설명했어요. 그렇다고 하는 건 구성 요소로 설명했으니 분석이 쓰였습니다. 또한 안쪽을 두드려 치고 높은 곳에 매달아 놨기 때문에 종소리는 가늘고 높대. 종소리가 높고 가느다란 원인을 밝혀서 이야기를 했어요. 인과이기도 하죠. 또한 종의 몸통을 주로 황동으로 만들었으므로 그러한 원인 때문에 누런색을 띠는 결과까지 설명했어. 여전히 인과죠. 우리 종은 몸통의 선이 부드럽게 내려오다가 아랫부분이 약간 안쪽으로 오므라져 있다. 우리 종은 서양 종과 달리 커다란 나무 막대로 종의 바깥쪽을 쳐서 소리를 낸다. 우리 신년에 타종하는 행사 TV에서 본 적 있죠? 종을 치는 나무 막대를 당목이라고 하는데 종 바로 옆에 매달아 놓는다. 우리 종은 땅에서 그리 높지 않은 곳에 걸어놓기 때문에 종소리가 아래쪽으로 펼쳐진다. 그래서 굵직하면서 은은한 소리가 난다. 또한 청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푸른색을 띈다. 여기서도 위와 마찬가지로 분석과 인과를 써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 자체가 우리 종과 서양 종을 견주어서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나는 대조의 설명 방법을 썼다라고 쓰면 되겠네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가를 읽고 생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심이 얕으면 광합성에 유리하구나. 적절하죠. 독도 주변에는 물고기가 많이 살겠어. 물고기의 산란은 수심이 얕은 곳에서 유리하군. 햇빛이 잘 들어오면 플랑크톤이 서식하기 좋은가 봐. 네, 그래서 물고기의 먹이가 많다 그랬죠. 독도 주변에 플랑크톤이 많은 원인은 황금 어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군. 아니요, 그 반대가 돼야겠죠. 독도 주변이 황금 어장인 이유는 플랑크톤이 많이 서식하기 때문이군 이라고 해야 원인과 결과 관계가 맞을 겁니다. 16번입니다. 나를 읽고 알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서양종과 우리종의 모양, 소리, 재료, 색깔, 근데 제작 방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모양, 소리, 재료, 색깔 어디 나왔어? 하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 다 설명하고 있어요.
넘어가서 백색 소음에 대한 설명문 보겠습니다. 소음은 보통 불쾌하고 시끄러워 듣는 사람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소리를 말한다. 여기서 지금 소음이라고 하는 설명 대상의 개념을 먼저 밝혔어요. 우리 이런 설명 방법 정의라고 하죠. 소음의 기준은 매우 주관적이다.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듣는 사람이 처한 환경이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소리가 소음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이런 말 나왔네요. 자, 예를 들어 이런 접속어 나오면 예시일 가능성이 크다 그랬어요. 애타게 보채고 있는 아기의 울음소리는 엄마나 아기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소리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소음으로 들릴 수 있다. 자, 소음이 주관적인 경우에 대해서 예시의 설명 방법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음 중에서도 좋은 소음이 있다. 어떤 소음이 좋은 소음일까? 소음은 특정 높이를 유지하는 컬러 소음과 비교적 넓은 음폭을 갖는 백색 소음으로 나뉜다. 지금 소음을 특정 높이를 유지하는 컬러 소음이랑 비교적 넓은 음폭을 갖는 백색 소음으로 나누어서 설명했어요. 얘들아,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 여기서 지금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구분입니다. 분류와 구분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하느라 지금 분류라고 한 것 같은데 구분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백색 소음이란 백색광에서 유래됐다. 백색광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7가지 무지개 빛깔로 나뉘듯 다양한 높이의 소리를 합하면 넓은 음폭을 갖는 백색 소음이 된다. 백색 소음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들리는 백색 소음에는 비 오는 소리, 폭포수 소리, 파도 소리, 시냇물 소리, 나뭇가지가 바람에 스치는 소리 등이 있다. 백색 소음의 예시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또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소음 중에서도 백색 소음에 해당하는 소리가 있다. 백색 소음의 예시 두 번째, 둘 다 예시의 설명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백색 소음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반적인 소음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결과부터 말하자면 백색 소음은 집중도를 높이고 심신을 안정시켜 업무 효율을 높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밝혀졌다. 잠깐만요. 사무실에서 아무도 모르게 백색 소음을 평소 주변 소음보다 약 10dB 높게 들려주고 일주일이 지냈더니 근무할 때 직원들이 잡담이나 불필요한 신체의 움직임이 크게 줄어들었다. 집중도가 높아진 것이다. 한 달 후에 백색 소음을 껐더니 서로 심심해하면서 업무 집중도가 크게 떨어졌다. 즉, 백색 소음이 없는 것보다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집중도를 높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다. 또 남녀 중학생에게 자연의 백색 소음을 들려주면서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 단어를 5분간 암기하게 하였더니 평소보다 학업 성취도가 30% 이상 높게 나타났다. 백색 소음을 들려주었을 때 뇌파 반응 검사는 이들 실험 결과를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한다. 한 의과대학의 도움을 받아 피실험자에게 백색 소음을 들려주고 뇌파를 측정했더니 베타파가 줄어들면서 집중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알파파가 많이 증가했다. 이는 뇌파의 활동성이 감소하고 심리적인 안정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의미이다. 지금 우리 읽은 부분을 보니까 백색 소음을 가지고 실험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 부분에다가 슬래시 쳐두고 실험 사례라고 쓰겠습니다. 실험 사례를 들었으니 당연히 설명 방법은 예시가 되겠고요. 두 번째도 남녀 중학생에 관한 실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실험 사례로서 예시가 되겠죠. 백색 소음을 들려주었을 때 뇌파 반응 검사가 이들 실험 결과를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해준대요. 베타파가 줄어들면서, 자, 베타파가 뭔가 했더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뇌파 중에 하나로 활동하거나 흥분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파장이에요. 근데 그 베타파를 백색 소음이 줄여주고 집중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알파파를 증가시켜줬대. 알파파가 뭔가 했더니 긴장을 풀고 쉬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파장이에요. 뇌파의 활동성이 감소하고 심리적인 안정도가
백색 소음을 통해 높아졌다는 이야기죠. 한편 생후 3, 4개월 된 아기가 울 때 태아 때부터 들었음직한 심장박동 소리, 숨쉬는 소리, 엄마 아빠의 목소리 등을 녹음해서 들려줬더니 뜻밖에도 아기는 점점 더 불안해하고 엄마의 품을 찾아 더 애타게 울었대요. 이때 텔레비전의 빈 채널에서 나오는 쉬익 하는 소리를 들려주면 울던 아기가 울음을 멈추고 안정감을 찾는다고 합니다. 어떤 부모는 진공청소기 소리를 들려주었더니 울던 아기가 안정을 찾았다고 하고, 또 어떤 부모는 부드러운 비닐봉지를 만지면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려주었더니 아기가 밝은 표정을 지었다고 해요. 신생아를 달래는 이런 소리 역시 인공적으로 만들어준 일종의 백색 소음이었습니다. 자, 이 실험도 마찬가지로 예시의 설명 방법을 썼습니다. 이렇듯 백색 소음은 생활 주변의 자연 소리와 비슷하여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백색 소음을 찾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죠. 앞으로 백색 소음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 백색 소음이 인간에게 두루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글이 끝났습니다. 지금 4 같은 경우에는 글의 마무리 단계고요. 글의 중간 단계는 나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가가 글의 첫 부분이겠죠. 앞에서부터 문제 풀어봅시다. 기억에서 소음의 종류를 설명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봤어요. 자, 기억이 어딘가 하니 소음은 특정 음높이를 유지하는 컬러 소음과 비교적 넓은 음폭을 갖는 백색 소음으로 나뉜다. 자, 어떤 것을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것은 구분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구분과 분류를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정답은 분류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분류 옆에다가 구분이라고 한 번 더 적어 놓을게요.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백색 소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몇 번일까요? 자, 1번 나쁜 영향을 미친 소리 아니었고요. 자연적인 소리 외에 인공적인 소리도 포함된다 그랬었고요. 빛의 한 종류에서 유래되었다. 볼까요? 일단 특정 음높이를 유지하는 컬러 소음이랑 비교적 넓은 음폭을 갖는 백색 소음으로 나뉘는데, 이 글은 백색 소음에 대해서 지금 이 문제는 물어보고 있으니까 특정 음높이를 유지하는 건 컬러 소음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소음의 유일한 종류? 아니었고요. 빛의 한 종류에서 백색광에서 유래됐다. 백색광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네, 빛의 한 종류에서 유래되었네요. 그러면 정답은 3번이네. 넘어가서 3번 문제입니다. 이 글에 나타난 백색 소음의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심리적 안정 높이고 아기 달래는 데 도움되고 학업 성취도 높였고 업무 집중도 높였고 뇌파의 활동성이 증가하면, 뇌파의 활동성을 증가함을 보여주는 파장이 베타파였거든요. 베타파가 아니라 알파파가 증가했다 그랬어요. 안정을 취할 때 나타나는 파장이요. 그래서 정답은 적절하지 않은 거 5번이고요. 백색 소음의 효과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용한 설명 방법. 백색 소음의 효과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오는 것은 설명 방법 중에서도 예시에 해당하는 설명 방법이었어요. 네, 3-1단원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영상 잠시 멈췄다가 소단원 핵심 문제, 지나쳐온 문제부터 163페이지까지 푸시고 다시 3-2단원 공부하러 오십시오. 네, 그러면 영상은 3-2단원으로 바로 진행되겠습니다. 설명하는 글쓰기 단원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개념이나 지식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의, 예시, 비교와 대조 같은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작성한 글을 설명문이라고 한다고 앞에서 배웠죠. 다음은 설명하는 글을 쓰는 과정인데요. 우리 정규 수업 시간에도 글 쓰는 과정 여러 번 했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먼저 계획하기 단계입니다. 글을 쓸 때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고려해야 할 것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상 독자고요. 두 번째는 주제, 그리고 세 번째는 목적입니다. 근데 이 글은 설명하는 글이니 설명할 대상까지도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계획하기 단계의 키워드를 외우시면 돼요. 예상 독자, 설명 대상, 목적, 주제, 이렇게 4가지 키워드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글의 내용을 선정합니다.
대상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책,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수집합니다. 즉, 자료를 조사하라 라는 의미였어요. 자, 이렇게 자료를 조사한 뒤에 필요한 정보만 선정해서 정리하는 것까지가 내용 선정하기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감을 모았으면 바로 초고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개요를 쓰라 그랬죠. 글의 주제를 고려해서 글의 구성 단계에 따라 개요를 작성하는 단계를 조직하기 단계라고 합니다. 내용 전개에 따라 적절한 설명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에요. 우리 뒤로 넘어가서 여기서 작성한 개요표를 확인하면서 개요란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구나를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개요까지 작성하고 나면 글의 설계가 모두 끝났으니 글을 쓰면 됩니다. 우리 초고를 쓰는 것을 표현하기 단계라고 하고요. 적절한 설명 방법 사용해서 설명하는 대상을 알기 쉽고 분명하게, 명료하고 간결하게 씁니다. 이렇게 다 쓰고 나면 고쳐쓰기, 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했는지, 주제에 어긋난 내용은 없었는지 점검하면서 글을 고쳤습니다. 근데 반드시 고쳐쓰기는 표현하기까지 다 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앞서 지나쳐온 모든 순서에서 고쳐 쓰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설명하는 글을 쓸 때 유의할 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대상을 간결하고 쉽게 설명한다. 자, 이러한 특성을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신뢰성이라고 하고요. 설명하는 대상을 간결하고 쉽게 설명하는 건 명료성이라고 합니다. 가능한 많은 독자를 이해시킬 수 있을 만한 문장을 써야 해요. 독자가 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대상의 특성에 맞는 설명 방법을 사용하고요. 설명하는 글은 처음, 중간, 끝의 구조로 짜임새 있게 써야 합니다. 설명하는 글의 과정은 계획하기, 두 번째는 내용 선정하기. 자, 이게 자료 조사하는 단계라 그랬죠. 내용을 조직하고 초고를 쓰는 것을 표현하기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설명하는 글을 쓸 때 유의해야 할 점으로 옳은 것에는 공표를, 틀린 것에 X표를 칠해요. 글을 처음, 중간, 끝의 구조로 쓴다. 맞죠? 설명하는 대상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설명 방법을 활용해서 효과를 높이고요. 설명 대상을 선정할 때는 글의 목적과 예상 독자, 주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설명 대상을 독자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길고 자세하게, 아니요, 짧고 간결하고 쉽게 쓰라 그랬습니다. 3번, 설명하는 글을 쓸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한 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상 독자의 수준을 고려하며 글을 씁니다. 예상 독자가 어린이인데 너무 어려운 어휘를 사용할 경우에는 독자를 이해시킬 수 없으므로 실패한 설명입니다. 예상 독자의 수준을 고려해서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2번, 글쓴이의 관심 대상을 가장 고려하며 글을 써야 할까요? 아니죠. 글쓴이의 관심 대상이 가장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설명하는 글을 쓰기의 순서를 반드시 지켜 단계별로 쓴다. 설명하는 글쓰기의 순서를 반드시 지켜 단계별로 쓴다. 글쓰기의 순서요? 고쳐쓰기 같은 경우에는 꼭 계획하기, 내용 선정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를 다 거치고 나서 할 필요는 없고 언제든 조금씩 고치면서 써나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틀렸고요. 독자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확실한 자료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설명 방법의 종류를 최대한 다양하게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가능한 간결한 게 제일 좋아요. 3번의 정답도 1번이네요. 고쳐쓰기의 뜻과 목적 보겠습니다. 고쳐쓰기는요, 다른 말로 퇴고라고 부르는데요. 표현하기는 초고라고 부르죠. 자, 글을 쓸 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서 다시 쓰는 일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잘못된 점을 찾아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기 위한 작업임을 알아야 한다. 유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글을 고쳐 쓰는 방법을 수준에 따라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글을 고쳤을 때에는 글 전체 수준, 문단 수준, 그리고 문장 수준, 단어 수준 등 다양한 수준과 방법으로 내용이나 표현이 어색한 부분을 수정하고 부족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글 전체에서 단어 수준 순서로, 즉 큰 수준에서 작은 수준 순서로 퇴고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글을 고치는 원리, 퇴고하는 일반 원리에 대해서도 필기를 해볼게요. 퇴고 일반 원리. 먼저 불필요한 내용을 빼는 것을 삭제라고 부르고요. 필요한 내용을 집어넣는 것을 추가라고 부르고요. 글의 배열이나 문단의 순서를 조정하는 것을 재구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휘를 다른 것으로 대치하거나 무언가를 넣고 다른 것으로 바꿀 때 대치 혹은 교체라고 부릅니다. 학교마다 부르는 말이 달라서 둘 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글 수준의 퇴고 원리 보겠습니다. 퇴고 수준 보겠습니다. 자, 키워드를 외우면 됩니다. 글 전체 수준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본다. 주제를 점검하고 문단과 문단의 연결. 야, 선생님, 문단과 문단의 연결인데 왜 문단 수준이 아니라 글 전체 수준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문단과 문단의 연결은 문단 하나만큼의 시야를 가져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문단 2개만큼의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첫 번째 문단이랑 두 번째 문단의 연결 관계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문단과 문단의 연결을 살펴보려면 글 전체 수준의 시야를 확보해야 퇴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글 전체의 내용을 적절하게 담고 있는지도 평가해 봐야 해요. 그러면 글 수준의 키워드는 주제, 문단과 문단의 연결, 제목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단 수준이에요. 문단 안에서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보세요. 문단 안에서는 문장 간의 연결을 살펴보죠. 그쵸? 그리고 한 문단에 중심 내용과 뒷받침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봅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문단별로 나누는 것은 그 문단마다 중심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단 수준에서는 문장 간의 연결과 문단의 중심 내용, 뒷받침 내용 이 세 가지가 키워드가 되겠어요. 문장 수준에서는요, 내용을 드러내는데 효과적인 표현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문법적으로 바른 문장을 썼는지 살펴본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주어와 서술어가 제대로 호응하는가 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여러 번 수업한 적 있죠. 주술관계의 호응이라고 적을게요. 다음은 단어 수준입니다.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띄어쓰기나 맞춤법에 맞게 단어를 썼는지 살펴본다. 단어 수준에서는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 그리고 띄어쓰기, 맞춤법 요 세 가지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순서는 글 수준으로부터 단어 수준까지 큰 수준에서 작은 수준으로 퇴고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열심히 단어 수준에서 퇴고를 했는데 그 문단 전체가 필요가 없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큰 수준에서 작은 수준으로 퇴고를 해야 여러 번 고칠 일이 없이 효율적으로 퇴고할 수 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옆에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을 쓸 때 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서 다시 쓰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고쳐쓰기라고 한다고요. 고쳐쓰기의 방법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공표를, 틀린 것에는 X 표시를 하래요. 고쳐쓰기는 글쓰기의 전 과정이 끝난 다음에 하는 마무리 단계이다. 아니라 그랬죠. 그 중간중간에도 고칠 수 있다 그랬어요. 잠깐만요. 이 책에서도 그렇게 설명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렇네요. 이 책에서도 그렇게 설명하네요. 문법적으로 문장이 옳은지 살펴 고치는 것은 단어 수준의 고쳐쓰기이다. 문법적으로 문장이 옳은지,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은 문장 수준이었어요. 고쳐쓰기는 글의 왜 공표를 칠까요?
고쳐쓰기는 글의 큰 흐름을 수정하지 말고 표현을 다듬는 수준으로만 아니죠. 글 전체 수준의 고쳐쓰기를 할 때는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살펴봐야 한다. 네, 주제라는 키워드에 맞으니까 4번은 적절하네요. 다음 중 문단 수준에서 고쳐쓰기를 적절하게 하는 사람은 자, 문단 수준 물어보고 있습니다. 맞춤법 점검. 얘들아, 맞춤법 점검은 문단 수준이 아니라 단어 수준이라 그랬어요. 문장을 좀 더 화려한 표현으로, 문장의 표현은 문장 수준이라 그랬고요. 한 문단이 주제와 관련이 없어서 삭제했어. 한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글 전체 수준이라 그랬고요. 문맥에 가장 자연스러운 어휘들로 고쳐 넣었어. 단어를 살펴보는 것은 적절한 표현, 문장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단어 수준이 될 수도 있고 문단 안에서 문장 간의 연결, 문장 간의 연결은 문단 수준이라 그랬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학생이 글을 계획하는, 글을 써나가는 순서에 맞게 우리 한번 교과서래. 자습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획하기입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을 조사해서 설명하는 글을 쓰기로 한 현태는 반 친구들도 재미있게 읽을 만한 주제로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자, 지금 계획하기에서 현태가 설정하는 요소를 좀 봅시다. 나는 사람의 신체 기관 중에 관심이 많아. 그 중에서도 콧구멍이 2개인 까닭이 궁금해. 이게 주제가 되겠죠.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 까닭을 알려주는 글을 쓴다면 재미있게 읽겠지? 친구들이 이 글의 예상 독자인가 봐요. 그래, 콧구멍이 2개인 까닭을 설명하는 글을 써보자. 그래서 주제와 예상 독자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목적은 콧구멍이 2개인 까닭을 알리기, 설명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주제, 목적, 예상 독자 이 3개를 설정하는 단계를 계획하기 단계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더 알아보기 설명문의 구조 보겠습니다. 설명하려는 대상을 소개함. 처음 부분에서는 설명 대상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합니다. 중간 부분에서는 대상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끝부분에서는 설명했던 내용을 요약하면서 약간의 필자의 의견을 덧붙일 수도 있죠. 그래서 처음, 중간, 끝의 구조 알아두시고요. 문제가 쉬워서 바로 제가 풀어주지 않고 여러분이 푸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도 다 나가고 나면 바로 문제 풀어보십시오. 다음, 내용 선정하기입니다. 자, 내용 선정하기는 다른 말로 자료를 조사해서 추리는 과정이라 그랬어요. 현태는 설명하는 글의 주제를 정한 뒤에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떠올리고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여 글의 내용을 선정하려고 한다. 코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했어요. 감기에 걸려 코가 막혔을 때 한쪽이 뚫리니까 숨쉬기가 한결 나아졌어. 자신의 경험도 적어놨고요. 자, 콧구멍이 2개인 까닭에 대해서 구멍에서 발견한 과학이라는 김형자의 책을 조사했습니다. 코는 얼굴에서 튀어나온 바깥코와 그 내부를 구성하는 코 안으로, 이거는 코의 구조네요. 백과사전 조사했고, 자, 땡땡병원 누리집에서 코의 기능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송석영 외 이제 저자들의 인체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에서 개의 후각이 사람보다 60배 이상 발달해 있다라는 자료를 찾았어요. 근데 지금 딱 봐도 전혀 글의 내용과 주제와 관련 없는 자료가 있죠. 그래서 그건 바로 나였습니다. 불필요한 자료예요. 그리고 마의 자료도 크게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내용 조직하기로 가봅시다.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뭘 작성해야 한다고요?
개요를 작성해야 한다고요. 현태는 선정한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지 생각하면서 관련 있는 내용을 묶어 글의 개요를 작성했대요. 그리고 내용에 따라 어떤 설명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점검하였다. 처음 부분에서는 콧구멍이 2개인 까닭에 관한 의문으로 글을 시작할 거래요. 중간 부분에서는 코의 구조를 설명하고 코의 기능을 설명하고 그리고 코에 관한 속담을 설명하겠대요. 자, 말풍선 좀 봅시다. 코의 구조는 어떤 설명 방법으로 설명하면 좋을까? 대상의 구성 요소로 나누어서 설명하니까 분석의 설명 방법을 쓰겠죠. 그리고 동물도 사람처럼 코로 숨을 쉬는데 동물과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설명해 볼까? 라고 생각했는데 불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의 몸에서 호흡을 담당함 뭐 이런 내용은 빼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여기서 비교와 대조를 써서 사람과 동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한다라고 했는데 글의 주제에 어긋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빼야 해요. 그리고 코에 관한 속담도 콧구멍이 2개인 까닭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아마 빼야 할 겁니다. 예시의 설명 방법을 쓰겠다고 드러났지만 불필요한 글이죠. 현태가 작성한 개요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보자. 개요에서 뭐 내용의 연결이나 짜임새, 주제와의 연관성을 위주로 수정해야 할 부분인지 살펴보세요. 지금 개요 쓰기 부분에서도 퇴고를 하는 중입니다. 코에 관한 속담은 콧구멍이 2개인 까닭과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하고요. 표시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의 구조를 설명하기에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코의 구조를 바깥 코와 코 안으로 나누어서 세부적인 요소를 설명해야 하므로 분석이 적절하다. 우리 위에서 다 보고 온 내용이었습니다. 옆으로 넘겨서 표현하기. 자, 그러면 현태가 개요를 따라서 작성한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콧구멍은 왜 2개일까? 감기에 걸려서 코가 막히면 제대로 숨쉬기가 어렵다. 그런데 양쪽 콧구멍이 다 막혔다가 한쪽이라도 뚫리면 한결 숨쉬기가 편하다. 그래서 콧구멍이 2개인 걸까? 코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면서 콧구멍이 2개인 까닭을 알아보자. 지금 처음 부분에서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을 활용했어요. 관심 끌기. 자, 코는 크게 바깥 코와 코 안으로 나뉜다. 바깥 코는 콧등, 콧뿌리, 코끝, 콧구멍, 콧방울로 이루어진다. 코 안에는 안쪽 공간을 좌우로 나누는 코 중격이 있고 더 안쪽의 윗부분에서 세 겹으로 된 선반 모양의 칸막이인 코선반이 있다. 코선반은 밖에서 들어온 공기를 체온과 비슷하게 만들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괄호로 묶어보면 분석이라는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코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에 나와 있지만 한 번 더 자세하게 써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의 기능에 관해 알아보자. 사람과 동물의 코는 호흡을 담당하는 신체 기관이다. 자, 지금 사람과 동물의 코를 견주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주제에 안 맞지만 분석을 해보려고요. 숨쉬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사는 환경에 따라 콧구멍의 모습도 다르다.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의 콧구멍은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의 콧구멍보다 크기가 작다. 여기는 지금 대조의 설명 방법을 쓰고 있네요. 낙타는 효율적으로 숨을 쉬기 위해 콧구멍의 크기가 크고 모래바람을 막아주기 위해 콧구멍을 닫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과 다르다. 여기까지도 대조네요. 이 글이 지금 불필요한 내용이 막 들어가 있어서 분석을 하다가도 말문이 막히기도 합니다. 제가 대조. 따라서 코는 숨을 쉬는 중요한 호흡기관이다. 코로 숨을 쉴 때 체온보다 낮은 공기가 몸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숨을 쉬는 동안 콧구멍의 크기가 줄어든다. 여기는 인과네요.
그렇게 되면 숨쉬기가 어려울 텐데 실제로는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두 개의 콧구멍을 번갈아 가며 숨을 쉬기 때문이다. 자, 여기가 콧구멍이 두 개인 까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인과입니다. 많은 사람이 양쪽 콧구멍으로 동시에 숨을 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콧구멍 한쪽씩 교대로 숨을 쉰다. 그래서 코는 냄새를 맡는 기능도 한다. 지금 글이 많이 이상하네요. 고쳐야 될 점이 많아요. 코는 냄새를 맡는 기능도 한다. 냄새를 맡는 후각세포는 아주 예리해서 쉽게 피곤해진다. 지독한 냄새가 나는 공간에 들어가도 금방 그 냄새를 느끼지 못하는 까닭도 코 안에 있는 후각세포가 금세 마비되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과의 설명 방법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 콧구멍과 오른쪽 콧구멍이 번갈아 가며 냄새를 맡아 피로를 방지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도 인과. 우리의 콧구멍이 두 개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지금까지 코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고 콧구멍이 두 개인 까닭을 알아보았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코가 중요한 신체 기관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충분한 수면, 실내 환기, 습도 유지 등을 통해서 소중한 코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지금 문장 간의 접속 어휘도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선생님이 글을 분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넘어가서 고쳐 쓰는 과정 봅시다. 콧구멍은 왜 두 개일까? 에서 이 부분 보세요. 이 부분. 코는 크게 바깥코와 코 안으로 나뉜다. 바깥코는 콧등, 콧뿌리, 코끝, 콧구멍, 콧방울로 이루어진다. 이 문장을 쓰기 전에 지금 첫 번째 문단이랑 두 번째 문단의 연결 관계가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먼저 코의 구조를 살펴보자 라는 문장을 넣어서 문단과 문단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하겠대. 이러한 퇴고 수준, 글 전체 수준이었어요. 문단 간의 연결을 보는 거니까요. 코는 크게 바깥코와 코 안으로 나뉜다. 여기 넘어가서 2번으로 바로 가봅시다. 코의 안쪽인 코중격, 코선반, 코천장 가운데 코천장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야겠어. 코선반의 위쪽에는 코천장이 있는데 여기에 후각세포가 모여 있다를 여기에 써야지 하고 2번 자리에다가 필요한 내용을 넣겠대. 빠진 내용을 보충하는 것을 글 전체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코의 기능에 관해 알아보자. 사람과 동물의 코는 호흡을 담당하는 신체기관이다. 이 부분 우리 아까 읽으면서도 이상했는데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라서 삭제하겠다 그랬죠. 자, 주제와 관련된 고쳐쓰기는 글 전체 수준이라 그랬습니다. 앞문단에 이어서 이 문단에서도 코의 기능을 추가해서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가 아니라 그리고로 써야겠네. 자, 앞문단과 뒷문단의 연결 관계니까 글 전체 수준입니다. 자, 문맥상으로 보아서 무언가를 느끼고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나면 예민이라는 단어가 어울린대. 이 예리 해설을 예민이라는 단어로 바꾸겠대. 이렇게 단어 바꿔 쓰는 거, 문맥에 맞는 단어로 바꿔 쓰는 것은 문장 수준입니다. 금세는 맞춤법에 어긋나 금세라고 고쳤어야 해. 이거는 단어 수준이고요. 그리고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후각세포의를 추가하자. 어디 말하는 거지? 피로 앞에다가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니까 문장 수준이네요. 이렇게 해서 고쳐 쓰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퇴고 수준을 살펴봤습니다. 이거 좀 어려워서 문제 같이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현태가 고쳐 쓴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단을 자연스럽게 연결함 나왔죠. 맞춤법 맞게 표기 수정했고요. 주제에서 어긋난 내용 뺐습니다.
맥락에 어울리는 어휘 사용했고요. 글 전체의 내용을 담은 제목으로 수정함. 우리 제목 수정했나요? 제목은 수정 안 했습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고쳐쓰기의 목적과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능한 한 번에 고쳐 쓰는 것이 좋다.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글을 수정하는 것이 설명문의 목적이고요. 다양한 수준과 방법으로 글을 수정합니다. 글쓰기의 전체 과정에서 고쳤을 수 있고요. 전체적인 과정에서 이미 지나간 단계라도 되돌아가서 또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뒤에는 증강현실에 관한 내용인데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글만 한번 분석해서 설명 방법 한번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요즘 내가 종종 하는 스마트폰 게임은 곳곳에서 출몰하는 몬스터를 수집하는 게임이다. 이것은 현실과 가상을 결합한 방식으로 증강현실을 이용한 것이다. 증강현실은 가상현실 기술과 함께 현실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기술이다. 이거 증강현실에 대한 정의였어요. 이러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의 가상의 글이나 그림을 겹쳐서 보여주는 기술을 뜻한다. 여기도 정의입니다. 잠시만요. 위에 증강현실은 가상현실 기술과 함께 위에 증강현실에 대한 정의 이거 지웁시다. 증강현실에 대한 부가 설명일 뿐 정의까지 보기가 좀 어렵네요. 밑에서 정의를 제대로 해주고 있어서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 특수한 안경을 쓰면 앞에 사람이 입은 옷에 관한 정보가 떠오르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증강현실이란 이렇듯 영화의 한 장면을 현실로 만드는 기술이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거리를 비추면 찾고자 하는 상점의 위치나 설명 등이 입체적인 영상으로 표시되는 경우나 자동차의 앞유리에 길 안내의 정보가 보이는 경우도 증강현실이 적용된 예시이다. 설명 방법 예시 들었습니다. 반면 가상현실은 어떠한 특정한 환경 혹은 상황을 컴퓨터로 만들어 마침이 실제로 그 세계 안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고 경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자, 여기도 정의가 쓰였습니다. 영화 매트릭스와 아바타에서 보았듯이 컴퓨터에 접속하여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기술, 현실이 아닌 곳으로 이끄는 기술을 가상현실이라고 한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증강현실은요,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 부가적인 요소를 더해주는 기술이고요. 가상현실은 내가 사는 현실이 아닌 가상의 세계에 접속하도록 해주는 기술이요. 이 두 가지 차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증강현실이 현실 속에서 가상의 정보를 더해서 실제로 보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 가상현실은 가상의 공간에서만 일어나는 경험을 인간이 실제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증강현실이 나의 현실에 가상의 정보를 더하는 것이라면 가상현실은 가상의 공간으로 나를 보내는 것이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에 겨주어서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어요. 대조의 설명 방법이죠. 지금까지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분야의 발전에 발맞춰 국내 증강현실 가상현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실보다 더 재미를 주고 생생한 현실을 보여주는 두 기술이 앞으로도 어떤 분야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지 기대된다 라고 하면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 영상 시청한 친구들 소단원 핵심 문제 182페이지까지가 아니라 183페이지까지 문제 푸시고요. 국반중 친구들은 금요일 이전까지 해오셔야 되고 영일중 친구는 일요일 이전까지 완료해서 내신 대비 1주차 수업으로 등원하셔야 됩니다. 오늘 수업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